오늘 밤 같이 있을까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슬림한 체형이 어두운 청바지와 갈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하나 없는 검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왔으면서도 막상 직접적인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태원입니다. 이지원이에요. 저는 거짓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탄 광버스는 강원도로 향하는 중이었고 이 휴게소는 중간 휴식 시간에 들른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묻지 마. 관광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에 처음 온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제 나이 63년을 살면서 이런 일탈을 시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파란 원피스와 새로 염색한 갈색 머리가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최영숙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32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결혼했고 딸은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8년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조기 은퇴하면서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간호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남편의 상태가 안정되자 일상이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와 텔레비전 시청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저는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회에서 친구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항상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습니다. 궁창회가 끝나고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영수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 표정이 어두워 보여. 남편 간호하고 집안이라고 별거 없지. 미경이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묻지마 관광 들어봤어? 묻지마. 관광? 그게 뭔데? 미경이는 주위를 살피고 제 귀가에 석삭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위한 특별한 여행이야. 이름, 직업, 가족관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루를 즐기는 거지. 기혼자들의 작은 일탈이랄까?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설명을 들을수록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간병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만 살아온 책의 여자로서의 자아를 찾을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3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미경이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결혼 생활 32년. 남편을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만 채워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미경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아침 남편에게는 대학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고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남편은 제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잘 다녀오라며 웃어 주었습니다. 난 텔레비전도 있고 도우미 아줌마도 오기로 했으니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이와 약속한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묻지마 관광 전용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20여 명의 중년 남녀가 타고 있었고 모두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회비는 여자 4만 원, 남자 6만 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가 쪽은 주로 여자들이, 복도 쪽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저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옆자리에 서태원이라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없이 각자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진행자의 게임과 소개 시간을 통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소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에 그가 갑작스럽게 저녁 이후의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두를 필요 없죠. 서태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타야 할 시간이네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옆자리 남자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걱정 마.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파트너 체인지 타임에 바꿔도 돼. 다시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 서태원 씨가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묻지마 관광이 어쩌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산길을 달렸고 점점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강원도 어느 한적한 펜션 단지였습니다. 가을의 마지막을 붙잡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 63년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일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객실은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저녁 식사는 8시부터 바비 파티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저는 추첨으로 205호방을 배정받았고 서태원 씨는 옆방인 206호였습니다. 짐을 풀고 방에 혼자 남았을 때야 비로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때? 괜찮아? 응. 근데 너무 긴장돼. 자연스럽게 생각해. 오늘 하루뿐인 거야.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최영숙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저녁 시간이 되자 펜션 뒤뜰에 마련된 바비큐 파티장에 모였습니다. 고기를 굽는 연기와 함께 술과 음악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미경이는 어느새 다른 남자와 친해져 있었고 저는 서태원 씨와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서태원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광고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3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취미로 사진과 등산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문구점을 했었다는 것과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은퇴했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돌보느라 힘드시겠어요? 서태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하나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그냥 여자로서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진행자는 음악을 더 크게 틀고 댄스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술에 취해 신나게 춤을 추었고 일부는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책할까요? 서태원 씨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펜션 주변의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에 쌀쌀한 밤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연 씨, 서태원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저도요. 솔직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좋아요. 입의 고호방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미니바에 있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진짜 이름은 최영숙이에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름은 서태원이에요.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그대로 몸을 기대었습니다. 32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순간 죄책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겹쳐질 때 나는 따뜻함과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인지 나의 몸은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나의 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써 내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나는 거짓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궈진 내 몸은 또 한 번 작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묵직하게 내 몸으로 들어온 어떤 그것, 나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나의 깊은 곳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꽉 찬 느낌,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받쳐주는 내 몸. 얼마 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흥건한 땀은 머릿결을 적시고 있었다. 격정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부활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서태원 씨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아침 식사 후 모두는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태원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임 말고 그냥 우리 둘이 규칙을 깨는 것이었지만 서태원 씨와의 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히 몰래 만나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울에 도착한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 다행이네. 난 도우미 아줌마가 잘 챙겨줘서 괜찮았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태원 씨와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태원 씨는 더 자주 만나길 원했고 메시지도 더 빈번하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점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제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안 돼요, 태원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조심하기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숙 씨가 사는 동네 구경도 하고 싶고. 안 돼요. 제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서태원 씨 행동은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트에 갔을 때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연이네요. 그가 말했지만 전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요? 그냥 직감 불안해졌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태원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왜요? 너무 위험해져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미안해요. 영숙 씨, 우리 사랑하잖아요. 내가 영숙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 아니에요. 태원 씨, 우리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였잖아요. 아니에요. 난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서태원 씨는 더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에게서 온 다급한 전화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새 번호를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 지금 어디예요? 꼭 만나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게요. 지금은 안 돼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냥 10분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요. 서태원 씨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로 발령받았어요. 내일 떠나요. 그래요. 왠지 모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바로 그때 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남편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제 차가 빨라요. 급한 마음에 저는 서태원 씨의 차에 올랐고 그는 속도를 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그가 제 팔을 부축하며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던 아들과 딸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에 의한 눈빛, 서태원 씨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죄책감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이분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태원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숙 씨의 친구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어르신 소식을 듣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 순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고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숙님, 가족분들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순식간에 모든 대화는 남편의 건강 상태로 옮겨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태원 씨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아이들의 질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분 누구셨어요? 정말 친구분이에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 팔짱을 끼고 있었잖아요. 좀 이상했어요.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놀라서 비틀을거렸거든. 그래서 부축해 준 거야. 그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밤새 남편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제가 서태원 씨와 만나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남편의 상태를 더 일찍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은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서태원 씨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매일 꽃바구니가 배달되었고 보내는 이는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태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보, 누구야?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태원 씨가 문틈에 발을 끼웠습니다. 제발 가세요. 제발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요. 영숙 씨, 남편은 이제 무슨 소리예요?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저는 문을 밀어 닫았고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누구였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잘못 찾아온 사람이야.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방문객 있었어요? 아니, 왜? 제가 퇴근하다가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남자분을 봤거든요.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묻지 마. 관광에서 시작된 서태원 씨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엄마가 어떻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태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엄마, 이건 스토킹이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서태원에게는 접근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그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경고한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결국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묻지 마. 관광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갈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긴 얘기야. 그냥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곁에 있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로 해.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일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63년 인생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묻지 마. 관광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실된 삶의 가치를 알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